안녕하세요. 전 올해 62, 자식 셋을 혼자 키운 박순자라고 합니다. 다행히 애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본인들 밥벌이를 하는 걸 보면 그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싶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제 눈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쓰는 이야기는 60이 넘어서도 자식 문제로 골치가 아픈 엄마 이야기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며느리 문제로 소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저는 충남 시골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삯을 받고 일하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식구 5이 근근히 먹고 살았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논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모심기철엔 손이 퉁퉁 불도록 일하고 가을엔 벼 베는 일도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전 집안일이 바빠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밥 먹을 때 어머니가 김치 하나만 달랑 올려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장에서 엿 하나 사오시면 그걸 동생들이랑 나눠 먹는 게 제일 큰 낙이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가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갈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장녀였으니까요. 그때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동생들은 꼭 공부시켜야겠다고요. 그래서 15살 되던 해봄, 저는 엄마 몰래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진 돈도 5,0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동대문 쪽에 봉제 공장이 많다는 걸 듣고 그쪽으로 찾아갔어요. 처음 들어간 공장은 지하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어린 제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일을 시켜 주셨어요. 월급은 한 달에 3만 원, 거기에 기숙사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어요. 처음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도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기도 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봤자 5명이 한 방에서 자는 좁은 공간이었고 여름엔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2만 원은 집으로 보내고 1만 원만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공책하고 연필 사서 보냈더니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았으면 보내지 말 걸 그랬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편지를 받고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했어요. 그러다가 21살 되던 해,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봉제 공장이 힘들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다가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1살이었어요. 식당 일은 봉제 공장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일하러 오는 인부들한테 아침을 차려 드려야 했거든요. 그 식당에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데 말이 없는 남자였죠. 그 사람은 항상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손님
오늘 국이 맛이 좀 싱거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맛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텐 이것도 감사한 밥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왠지 찡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박철수라는 이름의 타워 크레인 조립 인부였어요.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고 저처럼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한 푼도 못 모았지만 그래도 일은 성실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 문 닫고 집에 가려는데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갑이에요. 날씨가 추운데 순자 씨 손이 너무 빨개져서요. 제가 시장에서 샀어요. 전 그 장갑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쯤 만난 뒤에 철수 씨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나랑 평생 밥 먹을래요? 라고 물었죠.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같이 밥 먹자는 게 청혼이라니 참 소박하지만 따뜻하잖아요. 우린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구청에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신혼방은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가진 살림이라고는 이불 한 채하고 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큰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철수 씨가 병원에 와서 아기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절대 고생시키지 말자. 우리처럼만 안 살게 해주자. 그렇게 다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년 뒤엔 둘째 민준이를, 또 2년 뒤엔 막내딸 미영이를 낳았어요. 셋이나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애들이 다들 울지를 않았어요. 큰애가 동생들 잘 달래주고 둘째도 조용히 형 말 잘 듣고 그랬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러 나갔죠. 저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틈틈이 집 앞에서 야채 장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래도 철수 씨한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꼭 저금통에 동전을 몇 개씩 넣는 거였죠. 순자야, 이거 모아서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자. 우리는 못 배웠어도 애들은 공부시켜야지.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 참 대견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애들이 밥 먹을 때 엄마 반찬 맛있어 라고 하면 그게 세상 어떤 보약보다 좋았어요. 철수 씨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서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큰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철수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밥을 먹더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일이 좀 많대.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애들 잘 챙기고 있어.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밥은 제가 챙겨 놓을게요. 응.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철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애들을 이웃집에 급하게 맡기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것만 빌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 타워 크레인 조립 작업 중에 추락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주저앉으면서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침에 금방 온다고 했는데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철수 씨 소지품을 건네줬어요. 낡은 점퍼, 지갑,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 비닐봉지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아마 저금통에 넣으려고 모아뒀던 거겠죠. 영안실에 가서 철수 씨를 봤습니다. 차가워진 얼굴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떠나버렸구나. 다시는 못 보는구나. 왜 나만 두고 갔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민수도 아직 어린데. 민준이랑 미영이도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요? 당신 나한테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쟁이.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엄마, 울지 마. 내가 동생들 챙길게. 내가 아빠 대신할게 라고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겨우 8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전 33의 나이에 홀어머니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그렇게 아꼈던 아이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거의 없었고, 월세 밀린 게 석 달치나 됐어요. 집주인이 당장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어요. 2칸짜리 방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20만 원이었죠. 그나마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애들한테는 우리 잠깐만 여기 살자. 엄마가 곧 더 좋은 데로 이사시켜 줄게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낮에는 파출소에 나가 청소 일을 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죠.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밤에는 야채 행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채소를 사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겨울엔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일을 해야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밥이라도 먹여야 하니까요. 학교에서 급식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민수 학원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보냈죠. 민준이는 다행히 머리가 좋아서 혼자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막내 미영이는 항상 조용히 언니, 오빠 뒤에만 붙어 다녔고요. 어느 날은 민수가 학교에서 운동화가 찢어져서 왔어요. 새 운동화를 사줘야 하는데 그달 월세도 못 낸 상황이었죠. 전 민수한테 미안해. 엄마가 다음 달에 꼭 사줄게. 조금만 참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저 이거 그냥 신을게요. 아직 신을만 해요.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요.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짠했어요. 그날 밤 애들 재운 다음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민수는 형답게 동생들을 잘 챙겨줬습니다. 제가 일 나가면 동생들 밥 차려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랬어요. 민준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늘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꼭 좋은 대학 보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어요. 대학은 무슨 대학?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그렇게 바랐던 거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 밤에 행상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도 있었어요. 피가 나는데도 그냥 일을 계속했죠. 빚도 졌습니다. 민수 고등학교 입학금 낼 돈이 없어서 이웃집한테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걸 갚느라 몇 달을 더 고생했지만 그래도 애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엄마는 웃어야 돼.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돼.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 학교 어땠어? 민준아, 오늘도 시험 잘 봤어. 미영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그렇게 물어보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애들이 어느새 다 컸더라고요. 큰아들 민수는 전문대 기계과에 갔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기계 다루는 걸 재밌어 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둘째 민준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의대나 치대 갈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민준이가 한의대를 선택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개원하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민준이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주경야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더 일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민준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의대를 졸업하고 큰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몇 년 뒤에는 본인 한의원을 개원했어요. 그날 개원식에 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박민준 한의원이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니까요. 막내딸 미영이는 성격이 조용했어요. 공부도 오빠들만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했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구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영이가 합격 소식 전하면서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라고 하던 게 생각나네요. 애들이 이렇게 다 자라서 각자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전 이제 파출소 청소 일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밥 먹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애들이 가끔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하면 전 받지 않았어요. 너희들 너희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엄마는 괜찮아. 엄마 먹고 살 만큼은 벌거든. 사실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민준이는 몰래 제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혼내려고 했더니 엄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렀어요. 그러다 큰아들 민수가 38,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데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김지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인천에서 외동딸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첫 신상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옷도 브랜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오빠 정말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굉장히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이더라고요. 전 그냥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우리 애가 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착해라고 했죠.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지영이는 투정이 좀 많았어요. 명절 때도 어머님, 저 오늘 친정 먼저 가야 해요. 시댁은 잠깐만 들를게요 라고 하거나 어머님, 요즘 피곤해서 명절 음식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곤 했습니다. 전 그냥 그래,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했어요. 며느리 눈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2년 뒤에 둘째 민준이도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이수진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대전에서 교사 집안 외동딸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화장은 연하게, 옷차림도 수수하고 단정했죠. 제 손을 잡더니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투도 참 공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는 정말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명절 때는 새벽부터 와서 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걸 안 그냥 두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진이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좀 아프다고 하면 연차 내고 와서 간호해 주기도 했어요. 고마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금팔찌를 선물로 줬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큰며느리 지영이가 그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동서한테만 비싼 걸 주세요? 하면서 7살 먹은 애처럼 울고불고 했죠. 전 당황해서 그건 수진이가 날 도와줘서 고마워서 하려는데 지영이가 저도 도와드릴 생각 있었는데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명절 때 잘 안 오면서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큰아들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 뒤로 지영이는 노골적으로 수진이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며느리 중에 며느리였어요. 명절만 되면 새벽부터 와서 저랑 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이는 저 몸이 안 좋아서요라며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수진이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몸살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혼자 사는 반지하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죠.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괜찮아. 그냥 약 먹으면 나아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연차를 내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병원도 같이 가요. 수진이가 이틀 동안 저를 간호해 줬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등도 쓸어주면서요.
그렇게 다 나은 뒤에 제가 너무 고마워서 조금 비싼 밥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 뒤로도 수진이는 자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친정에서 전복을 보내줬다며 저한테 한 상자 갖다 주기도 하고,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진주 목걸이를 사다 줬어요. 진주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대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전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큰 며느리 지영이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 모임만 있으면 지영이는 수진이를 째려보거나, 저한테 어머님은 맨날 동서만 예뻐하시죠? 라고 따지곤 했어요. 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영이한테도 금 귀걸이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영이는 목걸이가 귀걸이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또 투정을 부렸죠. 뭘 해줘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지영이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둘째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비교가 됐겠죠. 하지만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 어떡해요? 가족인데. 제가 수진이한테 진주 목걸이를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이 확 커지더라고요. 어머님,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아, 이거 수진이가 사줬어. 수진이가요? 진주 목걸이요. 진짜 진주예요?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동서한테만 이런 비싼 걸 받으세요? 저도 어머님께 선물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어머님은 맨날 동서만 좋아하시잖아요. 지영아, 그게 아니고 왜 맨날 동서만 예뻐하세요? 저는 만날 만큼 멀어요? 저도 목걸이 갖고 싶어요. 34이나 먹은 어른이 7살짜리처럼 울고 있으니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큰아들 생각해서 달래려고 했죠. 지영아, 내가 편애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날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그런 거지. 너도 도와주면 나도 똑같이 대할 거야.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명절 때도 제가 가면 이미 다 해놓으시고. 아니, 명절 때 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너 지난 추석에 몇 시에 왔어? 오후 2시에 와서 밥만 먹고 갔잖아. 수진이는 새벽 6시에 와서 나랑 같이 준비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대하겠니? 그 말에 지영이는 더 울면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동서가 대기업 다니고 시댁이 잘 사니까 좋으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큰아들한테 미안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마음을 좀 고쳐먹어. 내가 먼저 잘하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 지영이는 그 뒤로도 수시로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렸어요. 가족 모임 때도 수진이가 뭘 하면 동서는 참 잘하네요. 저는 못하는데 라고 비꼬거나 제가 수진이랑 대화하면 셀쭉해서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민수한테 얘기했더니 민수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걔가 외동딸로 자라서 그래요. 집에서 모든 걸 혼자 받고 자랐으니까 비교하는 게 힘든가 봐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전 한숨이 나왔어요. 외동딸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민수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기로 했어요. 가족이 편하려면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영이의 질투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영이가 저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큰아들네랑 둘째네의 경제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민수네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전세로 살았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8천만 원은 대출이었죠. 게다가 생활비 대출까지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민수 월급이 280만 원인데 거기서 대출 이자 내고 애들 둘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면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반면에 민준이네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갖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한의원을 운영하니까 한 달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벌었고 수진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월급이 꽤 됐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었어요. 지영이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가족 모임만 있으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애들도 동선에 애들이 다니는 학원 보내고 싶어요. 왜 우리 애들만 못 다니게 해야 해요? 지영아, 그건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다른 집 따라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라고 못할 것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치과 의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거거든요. 사실 민수도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지영이가 계속 동선애처럼 살고 싶다고 하니까 민수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뛰었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서 애들 학원비를 대느라 허덕였죠.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동생은 잘 벌어서 잘 사는데 전 이렇게 빚에 허덕이니까요. 민수야, 내가 무슨 잘못이니? 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근데 집사람이 맨날 동생네랑 비교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6개월 뒤면 전세 계약도 끝나서 다시 이사 가야 하는데 전 민수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민수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형편이 그런 건데 지영이가 자꾸 욕심을 내니까 민수가 힘든 거죠. 사실 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2억 정도 있었거든요. 파출소 일하면서 민준이가 몰래 넣어준 돈까지 합쳐서 모은 거였어요. 그 돈을 민수한테 줘서 전세 대출 갚고 좀 숨통 트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도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집사람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이 돈이 민수네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치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금니 하나가 심하게 썩어서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요. 민준이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민준아, 내가 무슨 돈으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치아는 미루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전 민준이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민수한테 얘기했죠.
민수야, 엄마가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너도 힘들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개에 100만 원 정도 든대.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100만 원이 민수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1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제 임플란트를 해줬어요. 전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민수가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영이가 집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시어머니, 임플란트는 무슨 임플란트예요? 동생한테 시키지 그랬어요. 동생이 한의사잖아요. 민수가 어머니께서 동생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하셨어.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드네요. 나는 생각 안 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임플란트 한다고 민수네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큰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놀러 갈게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배달시켜 드릴게요.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니 기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우가 먹고 싶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우 먹고 싶은데 라고 했죠. 민수네 가족이 왔어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켜더니 어머니, 한우 시킬게요 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지영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한우요? 어머님, 한우는 너무 비싸요. 분수에 맞게 대패 삼겹살 시키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수에 맞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지영아, 오늘 어머니 생일인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지영이는 이미 민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더라고요. 아니, 한우는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돈으로 시키는 건데 제가 뭘 시키면 안 돼요? 대패 삼겹살도 맛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메뉴를 대패 삼겹살로 바꾸는 거예요. 주문 완료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전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 모욕감이 들었어요. 분수에 맞게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 시킬게요. 그렇게 말하려는데 지영이가 뭘 다시 시켜요. 이미 주문했는데.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옆에 있는데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래, 됐어 라고만 했습니다. 대패 삼겹살이 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다들 밥을 먹는데 전 한 입도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분수에 맞게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큰 걸 바랐나요? 1년에 한 번 생일에 한우 한 번 먹고 싶다는 게 분수에 안 맞는 건가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자식 세 키우며 살아온 제가 그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전 밥을 몇 숟가락 먹고는
엄마 배불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큰며느리한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생일 사건 다음 날, 전 민수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거라고 했던 돈 있잖아. 네, 어머니. 2억 말씀하시는 거죠? 응. 미안하지만 그 돈은 안 되겠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니? 그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란 말이야.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빨리 갚으려고.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 마누라가 어제 엄마한테 한 짓 때문이야. 분수에 맞게 엄마가 생일에 한우 한 번 먹는 게 분수에 안 맞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는 내 마누라한테 한 번도 못되게 군 적 없어. 오히려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 마누라는 계속 동생네랑 비교하고 투정 부리고 급기야 엄마를 모욕했단 말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그래, 내가 얘기해봐. 근데 지영이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그 돈 절대 못 줘. 엄마도 사람이야. 모욕당하고도 돈을 주면 그게 말이 되니?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실 이해해요. 집사람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어머니, 그 돈은 그냥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마음이 짠했어요. 하지만 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절대 줄 수 없다고요. 며칠 뒤에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 좀 도와드릴까요? 민준아, 내 형은 내 형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너무 도와주면 내 형수가 또 비교할 거야. 그냥 조용히 지켜봐 줘.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지영이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줘봤자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더 이상 모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가난하게 사는 게 낫죠. 2억 얘기가 민수 입을 통해 지영이한테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에요. 저번에 그거 사실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저번에 제가 한우 시키는 척하고 나중에 깜짝 선물로 한우 따로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서프라이즈요. 근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죠. 지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다 알아. 서프라이즈. 누가 믿겠니? 진짜예요, 어머님. 제가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려고 돈 주시려고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그래,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겨우 한우도 마음대로 못 먹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희한테 2억을 주겠니? 그건 없던 일로 하자. 어머님, 안 돼요. 저희 정말 힘든 거 아시잖아요. 6개월 뒤면 전세 나가야 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모르겠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빌까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잖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보기엔 내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영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청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김장할 때도 제가 다 할게요. 라며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제가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갈게요. 어머님, 이번 김장 100포기 할까요? 200포기 할까요? 제가 다 할게요. 저 큰 며느리잖아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영이한테 김장은 너무 힘든 일이었나 봐요. 결국 수진이가 와서 다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마트 계산원이라도 하려고요. 제가 이래서 우리 살림 좀 보탤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돈. 지영아, 돈 타령 그만해. 내가 정말 일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면 하지 마. 엄마는 내 진심을 보고 싶어. 돈 때문에 하는 척 말고. 전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나선 거예요. 어느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제 아내를 제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제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 어머니 생일에 한우 드시고 싶다는데 분수에 맞게 대패나 먹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2억 준다잖아. 그럼 한우 정도는 시켜드릴 수 있지. 근데 안 준다면서. 그럼 왜 내가 잘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돈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 돈 다시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내가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받아. 내가 내 능력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냥 갈라서자. 나는 어머니 때문에 못난 아들 되기 싫어. 내가 나를 선택한 건데 왜 내 어머니한테 화풀이야? 라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부어도 일하시던 거 다 기억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제가 어떻게 참아요? 전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편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영이는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확실하게 하려고요. 집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예요. 저도 애들 생각하면 힘들지만 애들한테도 이런 엄마 모습 보여주는 게 교육상 안 좋잖아요. 전 민수가 기특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정말 이혼까지 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며칠 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오빠가 정말 저한테 이혼하재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영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민수가 결정할 거야. 어머님이 오빠 마음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면 오빠도 저 다시 받아줄 거예요. 그럼 넌 진심으로 반성했니?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니?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가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영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온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지영이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일어나. 애들도 있는데 이러는 게 아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동서가 너무 부러웠어요. 동서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시댁도 잘 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돈에 쪼들리고 전세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제가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도 동서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금팔찌도 동서한테만 주시고 목걸이도 받으시고 저는 귀걸이만 받았잖아요. 지영아, 내가 수진이를 편애한 게 아니라 수진이가 날 먼저 챙겨줘서 고마워서 그런 거야. 내가 먼저 했으면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알아요, 어머님.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어요. 동서랑 비교되니까 우리만 가난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영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전 지영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이번에 혼자 애들 데리고 친정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애들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혼자서 셋을 키우셨잖아요. 그것도 돈도 없이. 제가 어떻게 그런 어머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지영이가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기 싫어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애들도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어머님이 오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어나라. 애들도 있는데 엄마가 이러는 게 아니다. 지영이가 일어났어요. 전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반성했다니 일단 믿어볼게. 근데 그래도 2억은 못 줘. 너희는 너희 능력껏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해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변할까? 아니면 또 금방 원래대로 돌아갈까?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마트에 취직했어요. 그래, 마트에. 네, 계산원이에요. 시간당 1만 원 받아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일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려고요. 전 놀랐어요. 지영이가 정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일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했거든요. 며칠 뒤에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님,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럼 그렇지. 일이 원래 힘든 거야. 어머님, 저 사실 직장에서 맨날 혼나요. 손님들한테도 욕먹고 매니저한테도 텃세 받고. 그래도 꾹 참고 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지영이가 조금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만둘래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이제야 내가 진짜 엄마 같아 보이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라는 건 말이야.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애들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게 엄마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몇 주 일해보니까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어머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그래. 엄마가 그렇게 산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지영이는 그 뒤로도 계속 일을 했어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수진이가 뭘 하면 셀쭉해 하거나 질투했는데 이제는 동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수진이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영이한테 물었어요. 지영아, 넌 이제 수진이 안 부러워? 부럽죠. 아직도 부러워요. 동서는 여유 있게 사는데 저희는 빠듯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동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우리 형편이 그런 거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그걸 이제 깨달았구나. 어머님, 저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전 지영이가 정말 변했다고 느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어요. 전 가족 모임이 걱정됐습니다. 예전처럼 지영이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추석 당일 새벽부터 수진이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영이도 거의 동시에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네. 어머님, 저 이제 달라졌잖아요. 제가 수진이 동서랑 같이 할게요. 주방에서 지영이랑 수진이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눈치 보고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하더라고요. 동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잘 못해요. 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동서.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가족이지, 이게 명절이지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네 가족, 민준이네 가족, 미영이까지 다 모였어요.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아들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형, 요즘 공장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일은 많은데 월급은 그대로고. 너는 한의원 잘 되고 있어? 응.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계속 오셔. 형,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 아들이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민수도 예전처럼 동생한테 주눅 들지 않고 민준이도 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지영이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건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뿌듯해요. 그래, 지영이가 만든 나물 정말 맛있더라.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저 동서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맨날 질투만 하고 비교만 했잖아요. 이제는 동서가 고마워요. 저한테 잘해주고 어머님 챙겨주고. 수진이가 그 말을 듣고 지영이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저야말로 언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서 배웠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두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더니 할머니, 우리 오늘 재밌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손주들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돈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아끼고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수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 아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하셨으니까 집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야. 내 아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엄마는 기회만 준 거고. 그날 밤 다들 집에 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컸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지영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기? 어머님, 저 요즘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았는지, 왜 동서랑 맨날 비교했는지. 지영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항상 혼자 있었어요. 외로웠지만 대신 갖고 싶은 건 다 사주셨죠. 그래서 저는 물질로만 사랑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돈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지영아.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단호하게 대하신 게 오히려 저한테 약이 됐어요. 그때 정신을 못 차렸으면 저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아서 엄마가 기뻐.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노력할게요. 그리고 2억은 정말 괜찮아요. 저희 스스로 해볼게요. 오빠도 주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일하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전 지영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 이제 진짜 어른 됐구나. 엄마가 뿌듯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요. 엄마도 고마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날 지영이가 돌아갈 때 제게 꼭 안기더라고요.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전 60 넘어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애들이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 오거든요.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이게 제 보금자리예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화날 때도 많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 절 버티게 해준 것도 가족이었고, 서로 상처 주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만든 것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변한 것도, 민수가 성장한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배운 진짜 인생 공부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